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만족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기편제,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등. 또 뭐가 있어요? 절대우위, 비교우위, 뭐 이렇게 우리가 경제 시간에 많이 다뤘던 기본적인 경제 개념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강의가 변합니다. 화폐 금융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번 시간부터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경기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대한민국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화하면은 시중 전체적으로 시중금리가 변하면서 경기가 어떻게 조절되기도 하고 총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환율도 변할 수 있고요. 또 금리 상품에 관련된 대체 상품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위험자산 상품 내 가격 변화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그와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경제 한마당 6회 6번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정책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그죠? 기준금리가 인하됐다.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뭔지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하고 시중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보험사 이런 기관 투자자들하고 금융기관하고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하고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금리가 인하돼요. 시중금리가 인하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어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할 텐데 금리가 떨어지면 자금 조달 부담이 적어지죠? 그러면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고 그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 소비도 증가할 수 있어요.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얘는 뭘로 이어지냐면은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총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고용상태 나아지나요? 악화되나요? 나아지는 거죠. 그죠?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문제가 나온 건데요. 1번 답지부터 볼게요. 시장금리가 하락하여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 이거 맞는 거죠? 맞아서 틀렸습니다. 2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한다. 금리가 인하되면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금리에 따라서 다른 위험 자산의 가격 변화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두 가지 뭐를 봐야 되냐면요. 상대 가격 효과하고요.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효과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효과를 봐야 돼요. 상대 가격 효과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면요. 금리가 인하되면요. 금리 상품. 예금, 대표적인 거 예금. 그 다음 뭐 채권 이런 것도 있는데. 금리 상품의 수익률이요. 떨어져요. 지금도요.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예금을 가입할까 말까 막 그러는 걸 망설이거든요.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예금 많이 안 들려고 하겠죠. 그러면 눈을 돌리겠죠. 어디에다 눈을 돌리느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악화되고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거예요. 위험자산은 뭐가 있냐면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원유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은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주식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여기서 상대적 수익률이에요. 여기서 상대적 수익률.
자, 유동성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금리가 인하됐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통화가 많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려면요. 통화를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시중에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은 이 돈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가 주식시장으로도 흘러오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마찬가지로 유동성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게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상대 가격 효과로 보나 유동성 효과로 보나 금리 인하는 뭘 초래할 수 있다?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아서 틀린 겁니다. 자, 세 번째,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한다. 자, 이건 기대 심리와 관련된 건데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인하 조치를 하면은,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서 약을 쓴 거예요, 환자한테. 자, 그래서 이제 나아지겠다, 경기가 회복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소비도 심리가 살아날 테고, 투자 심리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자본이 해외에서 유입되면서 환율이 낮아져 물가가 하락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은행이 있고요. 자, B라는 은행이 있는데, 자, 얘는 이자율이 3%고요. 얘도 3%예요. 근데 B라는 은행에서 이자율을 2.5%만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자, B은행에 가입한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해서 A은행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자, 국제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르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금리가 낮아지면은 대한민국에서 예금을 들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인근에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에 예금을 들겠습니까? 대한민국 예금 안 들고 인근 국가에서 예금을 들려고 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국제자금이 막 빠져나갈 거예요. 대한민국을 빠져나가려고 하죠. 근데 이 빠져나가는 자금이 원화를 가지고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달러를 가지고 나가야겠죠.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달러를 막 외국인들이 막 살려고 하겠죠. 자,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상승하죠. 자, 금리가 인하되면요. 금리가 인하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래서 환율이 인상돼요. 자, 환율이 인상되고요. 환율이 인상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1달러가 1,000원에서요. 1달러가 1,200원 이렇게 뛰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1달러짜리 상품 옛날에는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1,200원에 구입해야 돼요. 그러면은 수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자,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입 물가가 들썩들썩 할 수 있어요. 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자,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환율이 상승해져서 물가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져야겠죠. 이거 틀렸네요. 이게 답이네요. 4번. 5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 여력이 커지죠? 담보 능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대출이 증가해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3번, 5번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답이 4번.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는 자, 3회 때 나온 건데요. 14번 문제였어요. 자, 2005년도 12월 8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보통 금통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음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콜금리 목표를 3.5에서 3.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제 콜금리 목표를 이제 기준금리로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는 금리를 올렸다 이겁니다. 자, 바로 전 문제에서는 뭐였냐면은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걸 본 거죠. 이제 반대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자, 그러면 시중금리도 인상되죠? 자, 금리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면은 반대 현상이에요. 그죠?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증가할 수 있어요. 투자가 감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총수요가 감소하죠. 자, 총수요가 감소하면은 경기 후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고용 상태가 악화되고요. 국민소득은 감소하고요. 자, 물가도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보기부터 볼게요. 기업 원화 가치 상승. 자, 아까는 기준금리를 내렸더니 어떻게 해? 한국에 있던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 금리가 너무 낮다. 그래서 한국을 빠져나가려고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한국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인근에 있던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제 자금이 막 들어오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달러를 가져와서 야, 달러 예금 들게, 예금 받아줘.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은행들이 물론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자, 그런 건 아니고요. 달러로 예금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안 받으니까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예금을 해야겠죠. 자, 원화로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바꾼다는 얘기는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럼 환율이 하락한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환율이 하락한다. 자,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1달러가 1,000원에서 1달러가 800원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1달러를 사기 위해서 필요했던 원화가 1,000원이었는데 옛날엔 이제는 800원만 있어도 1달러 살 수 있다? 원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강해진 거죠, 그죠?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승한 거죠. 자, 이거 맞네요.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맞죠? 자, 두 번째, 자, 물가 상승률의 증가.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요, 총수요가 감소해서 그래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 환율이 내려가면요, 수입 물가가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자, 1달러짜리 물건 사기 위해서 옛날에는 1,000원의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제는 800원의 돈만 지출하면은 1달러짜리 해외 상품 구입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물가 상승률의 증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의 둔화? 경제 성장률의 둔화 맞나요? 자, 국민 소득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경제 성장률의 둔화도 이것도 맞네요. 이건 맞는 거네요. 선생님 잘못 체크했어요. 자,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통화 증가율의 하락. 자, 한국은행하고 금융기관 간에 거래할 때 적용되는 게 기준금리라고 그랬죠? 한국은행이 야, 한국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더 많이 줄게. 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중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보험사, 자, 이런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더 많이 맡기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으로 돈이 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한국은행에 쑥 돈이 빨려 들어온다는 얘기는 통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통화 증가율이 하락한다. 이것도 맞아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아까 얘기했었죠? 금리 반대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상대 가격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동성 효과가 있었어요. 그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 상품에 대한 상대적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죠? 이자 많이 준댄다. 이자 상품 가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상대적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위험자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위험자산 수요 감소.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죠? 자, 유동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한국은행에 돈이 쑥 빨려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축소되는 거죠. 유동성이 축소되고요. 자, 유동성의 축소가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로 나타날 수 있고요.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 나타날 수 있고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초점을 맞춰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틀린 거야. 그러면은 답이 뭐예요? 기업, 디귿, 리얼.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과 중앙은행의
목표 금리 추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올바르게 추론한 것을 골라내라 보기에서 그런 거죠. 자,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 목표 금리 추이가 나와 있어요. 자, 점선은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점선은 미국 중앙은행 FRB의 목표 금리 추이고요. 자, 빨간색은 한국 중앙은행 어디예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목표 금리 추이가 나타나져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부터 하나씩 갈게요. 기억. 한국 경제는 2005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가 어디예요? 하반기가 6월도 넘어가면 이게 하반기네요. 그죠?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를 지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을 것이다. 자, 봤더니요. 자, 봤더니 한국은 금리가 쭉 이렇게 가다가 끝에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국 경제는요. 한국 경제는 2005년 하반기에 경기가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금리가 왜 올라갔을까요? 자, 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자금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자금의 공급은 한국은행에서 결정되죠.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시중에서 자금 수요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 수요가 많이 있어야지 금리가 올라가겠죠. 자, 자금 수요가 왜 많이 있겠어요? 경기가 침체할 때 자금 수요가 있겠어요? 경기가 회복할 때 자금 수요가 있겠어요? 경기가 회복될 때 시설 투자라든지 소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금에 대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런 금리 상승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05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을 것이다. 아, 금리 상승이 바로 경기에 대한 회복을 나타내는 징후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자, 니은 2004년 중반 이후에 미국 통화 정책이 긴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 긴축이란 말. 여러분들 저기 봄에 그리스에서 긴축 정책에 항의한다 막 이런 거 매일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긴축이란 말 여러분들 좀 알아뒀어요? 자, 긴축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부풀어 올랐던 것을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것을 긴축이라고 합니다. 긴축. 자, 그래서 뭐 재정 정책도 긴축 정책이 있고요. 통화 정책도 긴축이 있어요. 그럼 통화 정책에서 긴축 정책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뭐가 있냐면요. 이자율은 어떻게 하는 게 긴축 정책이냐면요. 올리는 게 긴축 정책이고요. 통화량은 어떻게 하는 게 긴축이냐면요. 통화량은 감소시키는 게 긴축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2004년 중반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2004년 중반 이후에 미국 금리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였죠. 자,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긴축 맞나요? 아, 긴축 맞습니다. 자, 님 맞네요. 2004년 중반 이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맞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요. 2000년에서 2005년 기간 중에 한국의 목표 금리는 미국의 목표 금리보다 변동폭이 작다. 자, 한국은요. 5% 조금 넘어가는 수준. 5%보다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요. 그 다음에 최저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요. 3% 한 중반? 3% 한 중반.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은 5% 조금 넘는데도 3% 중반까지면 채 2%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했죠. 자, 근데 미국을 보시면요. 미국은 거의 7% 가까이 올라갔다가 최저로 떨어졌을 때는 거의 1% 가까이 떨어졌어요. 자, 7에서 1% 사이에서 미국의 목표 금리는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변동폭이 어디가 더 커요? 얘는 미국, 여기는 한국. 자, 변동폭이 더 큰 거는 당연히 미국이 더 크죠. 자, 그래서 한국의 목표 금리는 미국의 목표 금리보다 변동폭이 작다. 이것도 맞네요. 자, 리을. 자, 2001년에서 2003년 기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자, 물가 상승은 언제 발생하냐면요. 경기가 과열될 때, 경기가 지나치게 너무 팽창될 때, 잠재 성장을 막 넘어서, 자, 이럴 때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정책을 하냐면요. 긴축 정책을 합니다. 긴축 정책은 뭐라고요? 이자율을 올리고 통화량 축소하는 게 그게 긴축 정책이에요. 그러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 동안에 진짜로 금리가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01년, 여기가 2001년이죠. 그죠? 여기가 2001년. 자, 2003년, 여기까지 2003년인데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금리가 올라갔어요?
선생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금리가 올라간 흔적이 없어요.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지요? 자, 금리는 언제 내려갑니까? 언제 내려가냐면요. 경기가 침체할 때 내려가요.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01년에서 2003년 기간에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한 것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한 것이 아니라 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춘 걸 봐서는 뭐를 우려했다? 경기 침체. 이렇게 대폭적으로 내려간 걸 봐서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자, 그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건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문제죠. 자, 이제 요거 지우고요. 이제 지우고 요번 강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요번 마지막 문제. 자, 간단해 보이는데요. 간단해 보이는데 이 문제 설명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다음 중 통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자, 우리 경제 수업 시간에도 통화량 감소 정책 나와요. 뭐뭐 나오죠? 재할인율 정책,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정책, 또 하나 공개시장 조작 정책 뭐 이런 거 나와요. 자,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통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자, 근데 통화량을 조절하려면은 먼저 통화량이란 말부터 알고 가야 돼요. 통화량이란 무엇일까요? 자, 현재 통용되는 화폐 양 이런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거래를 위해서 통용되는 화폐 양, 이게 통화량이고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요, 뭐 M1이니 M2니 M3니 뭐 MCT니 뭐 해가지고 막 뭐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는 걸 좀 배우실 텐데요. 자, 우리가 좀 간단하게 갑시다. 통화량, 가장 간단한 통화량은요, 현금 통화하고요. 자, 현금은 동전하고 지폐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예금 통화가 있어요. 현금 통화, 예금 통화. 요 두 개를 더하면은 가장 간단한 단서 붙였습니다. 가장 간단한 통화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통화량을 조절하겠죠.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는, 자, 누가 조절하느냐? 주로 중앙은행이 많이 조절하는데요. 시중 예금은행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나눠서 보면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시중은행을 통해서 통화량이 또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하는 정책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있어요. 자, 여기서 공개시장이라는 건 주로 국공채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국공채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합니다. 자, 국공채 시장에 개입을 해서 국공채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요. 자, 파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매각이라고 하고요. 국공채를 사는 것은 매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국공채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요. 자, 국공채를 매각했어요. 팔았습니다. 자, 팔면요. 자, 이게 국공채인데요. 자, 제가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돈이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에 있던 돈들이 중앙은행으로 쫙 빨려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통화량은 감소. 자, 반대로 매입했어요. 자, 시중에 있던 국공채를 한국은행인 제가 싹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죠. 그죠? 자,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갑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면은 통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이 증가하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어요. 지급준비율 정책. 자,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설명하면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중은행이 예금을 받았잖아요. 자, 근데 예금을 받은 거 가지고 시중은행은 대출해주고 싶고 막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금자가 인출 요구를 했을 때 그거에 부응하지 못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은행은 파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예금의 일정 비율만큼
인출을 대비해서 한국은행에 갖다 놔라. 자, 그런 게 바로 지급준비율 정책이에요. 자, 법정 지급준비율이 있고 그냥 지급준비율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거는 법정 지급준비율이죠. 자, 그래서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급준비율을 올릴 때가 있고요. 내릴 때가 있어요. 자,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중은행이 예금 받은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많은 비율을 한국은행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은 대출을 못 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통화량 감소. 자, 지급준비율이 하락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한국은행에서 맡겨놨던 지급준비금을 좀 사올 수 있죠. 자, 그 돈 가지고 대출하면은 시중에 통화가 많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자, 재할인율 정책이 있어요. 자, 재할인율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자, 각각이 통화량에 주는 영향은 다릅니다. 자, 재할인율이란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이요, 어음을 발행합니다. 자, 어음을 발행하고요, 그 어음을 누군가가 이제 받았겠죠.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타이어를 납품하고, 자, 돈 주세요 했더니, 야, 어음 줄게, 어음 받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음은 보통 3개월 뒤에나 현금이 돼요. 자, 그러면 어음을 받은 사람은 3개월 뒤에 현금을 바꿔야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자금 상황이 안 좋거나 돈이 급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은행에 가서 어음을 제시하고 돈을 빌려와요. 자, 만약에 100만 원짜리 어음이다. 자, 어음을 은행에다가, 시중은행에다가 제시를 해요. 그러면 시중은행은 어음을 받았고요. 자, 어음을 받았고 이렇게 돈을 주겠죠. 자, 돈을 주는데요. 3개월 후에나 100만 원이 되는 어음이에요. 시중은행은 돈을요, 얼마를 주냐면요, 이렇게 90만 원 정도만 주기도 하고요. 뭐 95만 원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먼저 이자를 뗀 다음에 돈을 준다, 기업에게.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음 할인합니다. 자,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100만 원짜리 어음 받아서 돈 90만 원만 주고 나중에 자기가 돈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만큼 이자 챙긴 거죠. 자, 은행이 자, 이런 어음 할인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은행은 이제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중은행도 돈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중은행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행을, 가지고 있던 은행이 아니죠. 가지고 있던 어음을 한국은행에다가 제시를 하고요. 한국은행에다가 어음을 제시를 하고요. 자, 한국은행에서 자,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자, 이때 적용되는 바로 금리가, 이자율이 재할인율이에요. 이때 적용되는 게 재할인율. 이 재자가 무슨 재자냐면 다시 재자예요. 한 번 할인됐던 게 또 한 번 할인된다. 그래서 재할인율. 자, 재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재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음을 제시했을 때 한국은행이 이자를 많이 떼고 돈 빌려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통화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감소해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못 가져오기 때문에. 자, 그렇죠. 자, 재할인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는 돈의 양이 많아지죠. 어음 할인해서. 자,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자, 시중은행이 할 수 있는 통화량 조절이 또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요. 시중은행이 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용 창조, 이렇게 얘기해요. 신용 창조. 자, 통화량은 뭐라고 했냐면 현금 플러스 예금이라고 그랬죠? 자, 시중은행은 뭘 받을 수 있냐면 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예금을 받고요. 지급준비율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대출할 수 있죠? 자, 예금을 받고 대출하고, 예금을 받고 대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뭐가 늘어나냐면은 예금이 막 늘어나죠.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예금보다 훨씬 많은 예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걸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은행에 10,000원만큼의 처음에 예금이 들어왔어요. 이건 본원적 예금이라고 하는데, 자, 10,000원만큼의 예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지급준비율이 얼마냐면요, 20%예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얼마만큼 남겨둬야 돼요? 10,000원에 20%니까 2,000원만큼은 남겨둬야 되고요.
자, 은행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8,000원만큼의 대출을 한 거예요. 이게 대출이에요. 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바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은행에 예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할 때 쓰겠죠. 이 사람이 자,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8,000원만큼 예금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받은 예금은 다시 지급 준비율만큼만 은행에다가 보관이 되고요. 나머지는 또 대출될 수 있죠. 자, 8,000원에 20%니까 얼마냐면은 1,600원만큼 지급준비금을 남겨둬야 되고요. 나머지 얼마? 80%인 6,400원은 노란색으로 쓸게요. 6,400원은 대출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대출받은 사람이 바로 돈 안 쓰고 은행에다 예금했다고 칩시다. 자, 또 예금이 발생했어요. 6,400원. 그러면 6,400원에 20%만큼 또 떼야겠죠? 그죠? 자, 20%만큼 은행에다 남겨놓고요. 나머지 80%는 또 대출될 수 있어요. 자, 6,400원에 80%면은 얼마냐면은 68에 48, 84, 32, 5,12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반복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10,000원의 예금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8,000원 됐어요. 그러면은 총 예금이 얼마야? 이제 18,000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예금이 또 들어왔어요. 그럼 18,000원 더하기 6,400원만큼이 총 예금이 되죠. 점점 예금이 증가하니까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창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익숙한 것 같지 않아요? 10,000원, 8,000원, 6,400원 이걸 더하고 쭉쭉쭉쭉 더하고 무한적으로 더한다.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게 뭐예요? 무한 등비급수죠? 그죠? 여러분들 수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죠? 자, 10,000원, 8,000원, 6,400원. 자,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R이 0.8이죠. 초항이 얼마? 10,000원이었죠?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8분의 1 해서 얼마가 되냐면 50,000원. 자, 처음에 10,000원의 예금이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50,000원만큼 예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000원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게 신용창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했다. 자,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자, 이거는 인하하면은 증가네요. 그렇죠? 증가하니까 감소를 가져오는 게 아니죠? 틀렸어요. 가계가 예금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렸다. 자, 예금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렸다. 그러면 통화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요. 자, 신용창조를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창조는 예금이 많아져야지 요 대출과 예금과 관계에서 여러 큰 파생통화가 만들어진잖아요. 그죠? 자, 근데 민간에서 가계가 예금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창조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은행들은 어떻게 돼요? 지급준비금도 더 늘려야 되고 막 이럴 거예요. 그죠? 자, 그게 크게 나타난다면은. 자, 그래서 가계가 예금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리면은 오히려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맞네요. 그죠? 통화 감소는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그죠? 법정 지급준비를 인하하면은 시중은행이 자금이 많아져가지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대출을 통해서 되는 거죠. 자, 4번 국내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자, 달러 자금을 여기서 자금은 달러죠. 그죠? 달러를 차입했어요. 그러면 이 달러를 뭘로 바꾸겠어요? 원화로 바꾸겠죠? 자, 그러면 달러가 원화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외환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은 한국은행만큼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달러를 받고 그 다음에 원화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금을 차입하면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국공채를 매입했다. 국공채를 매입하면은 한국은행에 돈이 샥 나가요. 그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 자, 그래서 1, 3, 4, 5번 틀렸고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계획했던 네 문제 다 풀었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문제가 뭐 좀 쉬운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마지막에 푼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신용창조 같은 경우는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경제학 원론 배우면서 처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복습이 좀 요구되고요. 익숙한 부분은 또 스킵하셔도 되지만 생소한 부분은 항상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주식, 채권 이렇게 금융 상품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